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사망자가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정부는 확진자 수 급증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갈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오늘 선출됩니다.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시민 대상의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하는데 후보자 지명은 오후 2시 반쯤으로 예상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핵심 인물 김만배, 남욱 변호사의 동시 구속으로 검찰은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V4 정상회의로 동북아에서 중부 유럽을 잇는 신유라시아 루트를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당장 다음 주부터 물류 대란이 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사재기 차단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 해외 업체와 긴급 수의 계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산이 잠실구장에서 한지붕 라이벌 LG를 꺾고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2차전에서도 두 팀은 곽빈과 켈리를 선발 투수로 내세워 물러날 수 없는 한판을 펼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굿모닝 YTN 시작하겠습니다. 문지연 앵커의 휴가로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네,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대로 다시 올라오고 비슷한 규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4명으로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 급증 상황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482명으로 전날보다 185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서울 944명, 경기 868명 등 수도권의 비중이 80%를 넘기면서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학원, 학교 등 교육시설과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신규 집단 감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60대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 비중이 4주 연속 높아지면서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4명이나 발생해 지난 1월 12일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휴대전화 이동량, 고속도로 통행량과 신용카드 매출액 등 이동량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가 상승세여서 당분간 확산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 급증 상황에 대비해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계획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중환자실 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위기 상황이 오면 일상회복 단계를 중단하고 비상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2주 동안 유흥업소와 식당 등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행위 합동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흥업소와 식당, 카페, 그리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 등 3가지 부분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주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민관 합동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 방역 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진자도 2,0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확진자 합계로 그제 같은 시간과 비교하면 102명이 적습니다. 수도권이 1,675명, 수도권 외 지역이 363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4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역체계 전환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면서 입시학원과 스터디 카페처럼 학생들이 모이는 곳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수능을 앞둔 입시학원에서 방역 점검이 한창입니다. 거리 두기가 지켜지는지, 소독과 방역이 제때 이뤄지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확진자가 급증하자 수능 전까지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습니다. 수험생들이 몰리는 입시 학원과 스터디 카페, PC방 등이 집중 방역 점검 대상입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학원 쪽에서는 사실 위드 코로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4단계에서 준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수능 역시 지난해처럼 확진 또는 격리 수험생에게도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 일반 시험장 1,251곳 외에 별도 시험장 112곳, 620개 시험실과 병원 생활치료센터 30곳에 병상 244개가 준비됐습니다. 교육부는 또 지금부터 확진된 수험생은 증상이 없더라도 재택 치료가 아니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확진 격리자를 위한 시험 인프라를 넉넉하게 구축해 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이후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전형에 대비한 대학의 방역 현황도 점검합니다. 대학에서도 격리되거나 확진된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응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수능을 일주일 앞둔 오는 11일부터는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교육당국은 특히 수험생과 가족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일상 회복을 잠시 미루고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일부 직장이나 학교에서 백신 접종 미완료자를 수업 행사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자체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간 차원에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상 회복에 대응하는 것을 정부가 강제로 금지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에서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축제나 행사 참가 신청을 받는 사례가 차별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일상회복 조치라는 겁니다. 다만 채용 배제 등의 차별적 불이익은 방역당국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16살에서 19살 청소년 가운데 심낭염과 심근염 진단 21건이 인정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지난 7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은 16살에서 19살 청소년 210만 명 가운데 21건이 심근염과 심낭염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16살에서 19살 접종자는 합병증 없이 모두 회복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같은 치료제 긴급 승인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미국 제약사 머크 MSD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몰루피라비르입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18세 이상 환자에게 몰루피라비르를 복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몰루피라비르를 복용하려면 코로나19 증상이 시작된 지 5일 이내이고 경증 또는 중등 증상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비만이나 심장질환 등 위험 요소도 한 가지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몰루피라비르가 언제부터 의료 현장에 공급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MSD는 올해 안에 1,000만 명분의 몰루피라비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올해 생산량의 대다수를 이미 구매했습니다. MSD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 775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 결과 몰루피라비르가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 가까이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Indeed, this is an interesting development, and we yet have to see the full data about it. If it holds true, then it is another weapon. 미 식품의약국 FDA는 오는 30일 몰루피라비르 긴급 사용 승인 외부 자문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의 이번 승인이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심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전망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이 다시 코로나19 팬데믹의 진원지가 됐다며 내년 2월까지 50만 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스 클루주 WHO 유럽 사무국 소장은 유럽의 확진자 수가 다시 기록적인 수준에 근접하기 시작했고 전염 속도도 매우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루주 소장은 코로나19 예방조치 완화와 일부 지역의 낮은 백신 접종률이 최근 코로나19 감염 급증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대선 사자구도의 마지막 빈자리가 오늘 채워집니다. 정권 교체를 노리는 제1야당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오후에 선출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홍준표 2강으로 좁혀졌고 유승민, 원희룡 두 사람은 막판까지 추격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경선이 높은 투표율로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주자들은 각자 당심과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마지막 지지 호소 장소로 경기 지역 시장을 택했습니다. 대규모 현역 의원 등 이미 탄탄한 조직을 자랑하는 만큼 당심보다는 민심 잡기에 상대적으로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오늘 경선 마지막 날에 우리 서민경제 또 우리 영세 소상인들의 삶의 현장을 제가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반면 여론조사 상승세를 보이는 홍준표 의원은 부족한 당심 자극을 위해 경기도당위원회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람은 홍준표를 향해서 불지 상대 후보를 향해서 불지 않습니다. 이어 홍대 거리로 나가 2030 지지층과 만나며 새로운 바람 이미지도 각인시켰습니다. 추격세가 만만찮은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 추진 촉구와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며 공중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정책과 토론과 도덕성 또 품격에서 확실하게 압도할 후보는 저는 저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정권 교체라는 우리의 절대절명의 우리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과 선택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당원 투표 전체 선거인단은 56만 9천여 명.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60% 넘게 투표에 참여했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천 명이 참여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표로 환산해 당원 투표와 같은 비중으로 반영됩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그런 경선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선거 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후보를 신뢰하고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서 후보가 많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투표율과 세대, 지역까지 변수가 많은 만큼 결과도 안개 속인 가운데 조직이냐 바람이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명의 주자는 이미 2차례나 예비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15명에서 8명, 다시 4명으로 압축됐고 28일 동안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길게, 추격하는 쪽에선 짧게 느껴졌을 경선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문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물로 배를 채우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승민이 답입니다. 당원으로서 입당을 하기 위하여 자신을 맞이하는 방식이 대표도 없고 원내대표도 없고 이런 황당한 사람이 이런 헛소리를 하면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재미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제 의사결정. 직접 만나셨으니까 하는 말이죠.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이 당을 괴멸시키려고 한 사람이 누구야? 문재인하고 짜고. 뒤에서 등에서 선 뒤에서 칼을 찌르냐.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유감을 표합니다. 캠프 관계자가 국민을 완전히 무슨 개 취급을 하는 제 탓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반문 직결 가지고 정권 교체 안 됩니다.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십시오. 대선이 일단 다자구도로 시작하지만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먼저 야권 단일화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양당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선거 후가 더 중요합니다. 화학적 결합은커녕 갈수록 결속력이 저하되는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당의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단합하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고 흩어지면 우리는 각계격파 당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당대표 권한이 대선 후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결정한다면 그것도 다 대선 후보가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의미 있는 발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하나둘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기 보유 주식은 양도세를 완화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장기 투자를 권장하는 차원인데 역시 2030 표심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현장 방문 일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생행보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한국거래소를 찾아 증권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재산을 주식에 넣었다가 IMF로 크게 실패했던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사실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할 때 이 주식 시장이 뭔지도 모르고 투자를 시작했다가 전 재산을 주식을 투자했는데 IMF를 맞이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거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최근 부동산이나 가상자산에 쏠린 청년층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주식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통해 투자 참여를 독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 제도를 곧 도입할 텐데 2023년이면 도입을 하는데 그런 양도소득세 과세라든지 이런 데서 장기 보유에 대해서 좀 뭔가 혜택을 좀 부여하는 게 좋겠다. 권장하는 차원에서.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민생행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전날 웹툰 작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정 작품의 제목을 언급하며 화끈다고 표현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성의 기대가 없기 때문에 따로 논평할 가치가 없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그런 실언이나 아니면은 국민을 실망시키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선정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검찰의 칼끝은 윗선을 향하면서 둘 사이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해 말 맞추기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수사관이 강제로 문을 열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사이에 유 씨가 휴대전화를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 보도 내용은 맞습니까? 예, 그걸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결국 당일 검찰이 손에 넣지 못한 휴대전화는 이후 경찰이 CCTV 추적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의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기록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거대책위 부실장과 압수수색 당일 통화한 내역이 파악된 겁니다. 압수수색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됐던 만큼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지기 직전에 통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진상 부실장도 일단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하려고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강제 수사 직전에 이뤄진 통화인데다 이후 휴대전화를 내던지기까지 한 터라 둘 사이에 긴밀한 내용을 주고받았거나 말을 맞췄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자신에 대한 사퇴 압력과 관련해 공개한 녹취록에 직접 언급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지? 정 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현재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통화의 전후 사정이나 추가로 통화한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도 유 전 본부장과 정 부실장이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고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연이틀 불러서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진술을 얻어내지 못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손 검사와 김 의원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수처가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규명해야 하는 시급한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보여주고 실제 통화 음성을 직접 들려주며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끝내고 기자들 앞에 선 김 의원은 해당 녹취록에 악의적 편집이 있었다며 먼저 입을 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좀 상당히 악마의 편집이 좀 있었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었었고, 공수처가 제시한 유력한 증거를 부정하려는 전략으로 읽히는데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조성은 씨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발견된 두 사람 통화 녹음 파일을 숨소리까지 기재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정작 김 의원도 고발장 작성 주체로 언급한 저희를 포함해 고발장 전달 경위에 대해선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도 이제 정확히 기억은 못해요. 근데 저 추정이죠. 김 의원은 공수처 조사에서도 의혹을 둘러싼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착수 2달 만에 손준성 검사에 이어 김 의원까지 핵심 인물들을 연이틀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수처로선 추가 물증이나 진술 확보가 절실합니다. 특히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 고리인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텔레그램 속 고발장이나 첨부 자료의 최초 전송자를 손 검사로 결론 내리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메시지 최초 전송 시간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 검사도 누군가 전달한 고발장을 반송했다는 논리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터라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해선 두 사람의 재소환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인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새로운 물증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 주 손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김 의원과의 대질 조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탈리아와 영국, 헝가리를 방문해 다자 외교를 펼친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한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폴란드와 체코, 슬로바키아 정상들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가진 뒤 부다페스트 국제공항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서울에 도착해서 7박 9일 동안의 순방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들과 만나 경제 외교에 집중했습니다. 길었던 순방 기간만큼 성과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부다페스트 현지에서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경제협의체인 비세그라드 그룹 V4 정상들과 회동했습니다. 전날 비즈니스 포럼에서 V4 국가인 헝가리와 체코 그리고 슬로바키아와 폴란드 경제인들을 만난 데 이어 해당국 정상들과 다시 한번 경제 협력을 두텁게 한 겁니다. 유럽의 새로운 제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V4는 EU에서 한국의 두 번째 교역 대상이자 650개가 넘는 기업이 진출한 최대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7박 9일 순방 기간 동안 만난 정상급 인사들만 20여 명에 달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 코로나와 기후 변화 그리고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얻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했고 G20 정상회의에서는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알렸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2050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고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도차가 명백한 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 스스로 쉽지 않은 목표라고 한 만큼 국내에서 산업계 반발 등을 달래며 어떻게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지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교황 방북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성과들은 정작 당사자인 북한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 모처럼의 국제회의 무대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첫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서서 인사만 나눈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순방 기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확인한 문 대통령은 이제 국내에서 후속 조치를 통한 성과 다지기와 과제 해결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 YTN 홍성입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주요 석탄 소비국을 포함한 40여 개 국가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장기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호주와 중국, 인도, 미국 등 석탄 소비량이 많은 주요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에 합의했다고 B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석탄 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선진국은 2030년대에 나머지 개발도상국은 2040년대에 석탄 발전을 최종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재기 차단에 나섰습니다. 요소수 매점 매석 금지 고시를 제정하고 합동 단속반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정부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주 중 물가안전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매점 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즉시 운영하고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여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웃돈을 주고라도 요소수를 구하려는 화물차 기사들이 많은데요. 이를 악용해 온 오프라인에서 허위 판매나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 목록 대부분을 요소수가 차지했습니다. 가격대는 10리터에 2, 3만 원대. 평상시보다 몇 배 비싼 가격이지만 오프라인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대부분 믿을 만한 상품인 건 아닙니다. 레미콘 기사 A씨도 얼마 전 요소수 넉 달치를 주문했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고 판매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참 뒤에야 물건이 다 떨어졌으니 구매 취소를 해주겠다는 문자만 날아왔고 졸지에 몇 달간 운행을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왕이면 일주일씩 일을 할 수 있는 걸 제가 달라고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좀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억울하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을 악용한 허위 매물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제품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의 10kg 정도의 제품인데 이게 지금 무료 배송으로 국내까지 들어온다면 한국의 택배비도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도저히 가격적인 면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해외 직구를 이용해 요소수를 사는 데 성공한 이들도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요소수는 국내 기관에서 정식 인증을 받아야만 유통할 수 있는데 해외 직구 상품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른바 불량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장치가 고장난다든지 또 질소 산화물 저감이 효과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의 검증이 좀 필요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요소수 판매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선 누군가 요소수 제조업자로 속여 판매 대금만 챙기고는 그대로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을 노려서 저희 회사까지도 이렇게 착신전환 사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선입금을 하라든지 그런 불합리한 조건을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현금을 통장으로 넣어주면 발주를 해주겠다 출고를 개인 통장 명의를 카톡으로 보내줬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디젤차 운전자들. 허위 매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온오프라인 판매자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소방청이 재고 관리에 나섰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1일 전국 소방본부에 공문을 보내 요소수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축량과 사용량을 일주일 단위로 공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 관련 차량에 사용할 요소수 3.7개월분을 확보하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할 경우 구급차 수요가 급증할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 또는 요소수에서 전환된 차량용 요소수가 대기 환경과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 11월 셋째 주 초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또 산업자원통상자원부 등이 추진하는 수급 대책에 협조하고 매점 매석 금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두산이 잠실구장 한지붕 라이벌이죠. LG를 꺾고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두산. 마운드의 철벽 개투 속에 타선의 매서운 응집력을 보여줬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2만 명에 육박하는 두산과 LG 홈팬들이 몰리며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 시작한 준 플레이오프 1차전. 먼저 승기를 잡은 건 가을 DNA 두산이었습니다. 3회 초 정수빈이 적시타를 터뜨리며 2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인 데 이어 5회 초 박건우가 우익수 앞 적시타를 치며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양팀 벤치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며 경기는 10분 정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정수빈이 비디오 판독 끝에 3피트 라인 수비 방해로 아웃되자 두산 김태형 감독이 덕아웃에서 나와 주심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는데 이를 두고 LG 류지현 감독이 비디오 판독에 항의했다며 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대로 재개된 경기에서 LG는 7회 말 김현수의 안타로 1점을 내며 긴 침묵을 깨는 데 성공했지만 8회 잇따라 안타를 맞고 수비 실책까지 보이며 2점을 더 내줬습니다. 9회 양석환이 친정 LG를 상대로 2루타를 뽑은 뒤 허경민의 세 번째 안타로 두산 유니폼을 휘날리며 홈으로 들어오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원준이가 너무나 완벽하게 잘 던져줬고 또 타자들에도 집중을 해서 또 중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점수를 낸 게 오늘 승리의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운드 전력 누수에도 두산은 3전 2선승제 준 플레이오프에서 먼저 웃으며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지금까지 3전 2선승제로 열린 17번의 준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을 승리한 팀은 예외 없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멸종위기 해양생물인 점박이 물범이 최근 충남 서산 가로림만 안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물범은 친근한 얼굴을 하고 또 호기심도 많은 모습이었는데요. 가로림만 생태계를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초록빛깔 가로림만 바다에 반짝이는 둥근 머리를 삐쭉 내밉니다. 멸종위기 해양보호 생물이자 천연기념물인 점박이 물범입니다. 제 얼굴보다 큰 물고기를 잡아채 우적우적 씹어먹고 드론이 다가오면 장난치듯이 물장구치며 물속에 숨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견되는 점박이 물범은 한 해 200~300마리. 대부분 백령도 인근에 서식하는데 최근엔 가로림만 모래톱 주변에서 매년 10여 마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만큼 가로림만 생태계가 건강히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점박이 물범이 해상에서는 관찰이 되지만 이렇게 내만 깊숙이 안으로 들어오는 곳은 우리나라에 가로림만밖에 없습니다.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가 들어설 뻔하다가 무산된 데에는 점박이 물범 덕이 컸습니다. 대신 지난 2016년 이곳은 국내 최초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물범이 논이는 생태계 유지를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4천억 원을 넘을 거라는 경제적 가치도 가치지만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공간이 갖는 의미는 그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 아침 안개에 먼지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서해 앞바다를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도 안 되는 곳이 많은데요. 여기에 서울과 충북 지역에는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하늘이 무척 뿌였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 차량 운행하신다면 차량 간격 넉넉하게 두시고요. 감속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과 또 충청 지역, 수도권 지역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네, 그 밖에 서쪽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4도, 대구는 6도로 어제만큼 쌀쌀합니다. 낮 동안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과 대구는 20도, 대전과 광주는 21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포근한 날씨 속에 내륙 지역은 맑은 하늘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와 호남 지방은 주 중반까지 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는 비와 함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특히 주 중반까지 비가 내리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요소수 품귀 현상을 다루며 정부 대책을 뒷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도록 하거나 사재기 행위도 적발한다는 방침인데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래방과 PC방, 콘서트장 같은 감염 취약시설과 대규모 행사장이 적용 검토 대상인데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 관련 시설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공사 과정에서 철거됐던 세월호 기억 공간이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결의안에 따른 건데 재공사 과정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 초 문을 열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광화문 공간과 비교해 크기는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공의료 병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오는 10일을 총파업을 앞둔 대형 병원 9곳의 노동조합이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족한 간호사 인력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국립대병원 1인당 환자 수 축소 시범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폐업 위기에 내몰린 대학가 자영업자와 주머니가 얇아진 학생들 간의 충돌이 빚어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최근 용인대학가의 코인 노래방과 PC방 업주들이 물가 인상으로 가격을 올렸는데
대학생들은 폐쇄 상권을 이용한 담합이라며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이 현장에서 몸을 뛰는 블루칼라 기술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 취업생들이 대기업 취업에 몰리는 사이 지금은 기술직이 고수익을 창출하는 틈새 시장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주간 브리핑 차정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사망자가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정부는 확진자 수 급증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름부터 위드 코로나에 들어간 유럽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중심지가 되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 기록적인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내년 1월까지 50만 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오늘 선출합니다.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시민의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하는데 최종 후보자 지명은 오후 2시 반쯤으로 예상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핵심 인물 김만배 남욱 변호사의 동시 구속으로 검찰은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은 법안 처리 시한을 이번 정기국회로 못 박았고 야당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두산이 잠실구장에서 한지붕 라이벌 LG를 꺾고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2차전에서도 두 팀은 곽빈과 켈리를 선발 투수로 내세워 물러날 수 없는 한판을 펼칩니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0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확진자 합계로 그제 같은 시간과 비교하면 102명이 적습니다. 수도권이 1,675명, 비수도권 외 지역이 363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4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시설에 도입된 방역 패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나 대학 같은 민간 차원에서도 이걸 자체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정부는 타당하다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실내체육시설단체는 그동안 영업 제한으로 큰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방역 패스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영업 제한을 받아온 실내체육시설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영업 손실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소송 참여자만 350여 명, 배상 요구액은 34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헬스장 등에 도입된 방역 패스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접종자 회원 비율만 15%로 이들이 환불을 요구하면서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을 해왔으며 현재에도 손실보상법이 생겼지만 교묘하게 피한 백신 패스 적용으로 또다시 피해를 막대하게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헬스장과 목욕탕, 노래방 등 감염 취약시설에 방역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한 겁니다. 헬스장 운영자 등 해당 시설 측에서는 방역 패스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4차 유행 중 다중시설 이용에 집단 감염 확진자 분석을 보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순이었습니다.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 감염에 취약한 주요 시설의 방역 패스를 한정.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것도 타당하다며 개입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 대학이 현장 수업이나 축제 참가자를 접종 완료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 아닌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일상 회복 조치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설의 책임자가 시설의 안전한 관리, 그다음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역 패스를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채용 배제 등의 차별적 불이익은 방역 당국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16살에서 19살 청소년 가운데 심낭염, 심근염 진단 21건이 인정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지난 7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은 16살에서 19살 청소년 210만 명 가운데 심근염, 심낭염 의심 신고 사례가 54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4건에 대해 전문가 자문단이 진단 정확성을 검토한 결과 21건이 심근염, 심낭염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접종자는 합병증 없이 모두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5살에서 11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5살 미만용 백신은 내년 초쯤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공중보건 분야 대변인 격인 비백 머시 보건복지부 의무총감은 현지 시각 4일 CNN에 출연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머시 의무총감은 5살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임상시험이 그동안 진행돼 왔고 2022년 초가 어쩌면 그 연령대 아이들을 위한 백신이 나올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일상 회복에 들어간 유럽이 다시 팬데믹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확진자 수가 다시 기록적인 수준에 근접하기 시작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내년 1월까지 50만 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기준 독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4천 명 가까이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18일 3만 3,700여 명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하루 사망자도 165명에 달할 정도로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찍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유럽의 심각성은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지난 한 주간 신규 확진자는 180만 명. 전주보다 6% 증가했고 주간 사망자는 2만 4천 명으로 전주보다 12%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전 세계 확진자는 전주 대비 3% 증가했지만 유럽은 그 2배를 기록한 것입니다. COVID-19 cases are once again approaching record levels, with the more transmissible Delta variant continuing to dominate transmission across Europe and Central Asia. WHO는 유럽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를 포함해 53개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WHO는 방역 조치 완화와 일부 지역의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에 유럽이 팬데믹의 중심지가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23개 국가는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7개 국가는 느슨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According to one reliable projection, if we stay on this trajectory, we could see another 500,000 COVID-19 deaths in Europe and Central Asia by the 1st of February next year. WHO는 비극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유럽 각국 정부가 보다 강력한 방역 대책으로의 태세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내년 3월 대선에 나갈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오늘 선출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자를 지명합니다.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예비후보 가운데 한 명이 최종 후보자로 뽑히게 됩니다. 국민의힘 본경선은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오면서 많은 말들을 남겼습니다. 이슈를 만들고 때론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후보들 입장에선 발언 하나에 명암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경선 과정을 돌아봤습니다.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해 전력 질주를 해온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특히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홍준표 두 주자의 기싸움이 치열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더니 들어오자마자부터 핍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대 진영의 그 프레임을 갖다 놓고 비리가 많아서 어렵다고 이렇게.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26번이나
실언을 하고 막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고 당원들이 선택을 하겠습니까? 정권 심판의 주인공으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기존의 정치 문법을 바꿔보려 애썼지만 이딴 실언으로 신인 리스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2030 세대의 호응에 탄력이 붙은 홍준표 의원은 부족한 당내 지지 기반과 이른바 내부 총질이 당심 잡기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역겹지 않습니까? 아니요. 역겹다고 하셨던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낮은 인지도가 약점이었던 원희룡 전 지사는 틈새를 파고들어 원팀 전략을 썼고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함께 하시죠. 네. 배신자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한 유승민 전 의원은 경제정책통이라는 강점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 우리 홍 후보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여론조사가 엎치락뒤치락했던 만큼 결과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여준 신규 당원들의 표심이 최종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막판 세불리기의 공천 협박 논란까지 감정 싸움도 치열했던 경선. 윤캠프에는 파리떼가 덜 끓는다. 파리떼는 부패한 곳에만 덜 끓습니다. 정치 경륜이 수십 년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 부정이 아닌가. 누가 된다 해도 갈등의 골을 메우고 서로를 껴안아 본선 레이스에 나서야 하는 쉽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보수 텃밭인 대구로 향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뒤 서문시장을 찾아 민심을 살필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의힘 후보 선출에 맞춰 취약지를 공략해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후보가 대구를 방문하는 건 지난 9월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도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 처리 시한을 이번 정기국회로 못 박으면서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민주당이 핵심으로 삼은 건 개발이익 환수법. 민간의 개발이익 부담률을 현행 최고 25%에서 50%까지 올려 민간 수익을 걷어들이는 내용입니다. 민간이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도록 한 개정안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축은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윤 비율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총 사업비의 6%, 민주당은 10%를 상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같은 사업 구조에서는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도 냈습니다. 정부도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인 만큼 민주당은 새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대개혁을 뒷받침하며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4기 민주정부 출범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자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동시에 대장동 방지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과도한 민간 수익을 왜 환수하지 못했냐고 부르짖던 국민의힘이 정작 개발이익 환수법을 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에 대해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는 물타기 전략이라며 두더지 잡기식 입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몇 달째 전국을 뒤덮고 있는 여야의 대장동 공방은 이제 관련 입법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동시에 구속되면서 당시 개발 사업이 화천대유 세력의 입맛대로 설계됐다는 배임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수사는 이런 의사결정에 당시 성남시 윗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혀내는 게 관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법원이 김만배, 남욱 두 명의 구속을 결정하며 밝힌 사유는 간명했습니다. 수사에 앞서 두 사람이 통화하거나 검찰청사 CCTV에 미리 말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영향을 줬지만 무엇보다 혐의 소명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공통분모는 배임입니다. 이들의 구속영장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이 역할을 분담해 사업자 선정부터 개발이익 배분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적시됐습니다. 특히 김 씨가 정 회계사의 의견을 들어 공모지침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는 7가지 필수 조항엔 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평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적으로 내세운 내용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설계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지금까지 수사 결론인데 오로지 대장동 4인방의 범행으로 선을 긋기엔 남는 물음표가 많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설립된 만큼 이번 사건의 배임 구조가 관리감독권을 가진 성남시 의사결정권자의 뜻과 무관했겠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이제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단계에서 시의회를 향한 화천대유 측에 로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에서 3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언급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을 먼저 수사한 뒤 시청과의 연결고리를 살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과거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배우자도 불러 고문료와 급여를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구속 첫날 핵심 피의자들은 부르지 않았고 일부 참고인 조사만 진행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다만 구속 피의자들은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성남시 윗선과 로비 의혹을 향한 수사도 그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자 야권 대선 주자들은 이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면서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 즉각 수사가 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이제는 그분 차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향해야 한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가 결국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이거를 자꾸 은폐하고 늦추는 것 자체가 현명한 생각이 못 됩니다. 대장동 특검 추진본부 천막을 찾은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 후보와 연결고리가 하나씩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고 또 만약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버리면 저는 이 대장동 게이트는 영원히 파묻혀버리고 5년 내내 그냥 증거인멸이나 하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압수수색 전 통화한 사람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외에도 한 명 더 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유동규 본부장과 통화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유동규와 잘 알고 이재명 지사의 복심인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화살을 돌리며 반격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등 4인방이 모의해 막대한 이익이 돌아갔으니 그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곽상도, 박영수, 원유철 그리고 부인까지 돈 받은 자를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실소를 금하지 못하겠다며 깎아내렸습니다.
55 클럽처럼 돈을 받거나 돈을 받으려 했던 자 대부분이 국민의힘과 관계가 깊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유체이탈합법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고.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전 총장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전 총장 모두 대장동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만큼 검찰이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대장동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수록 이재명 후보로 칼끝이 향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본질은 돈의 흐름을 쫓는 것이라는 민주당의 팽팽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집행에 나섰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0억 원을 한도로 곽 의원 아들 계좌 10개를 대상으로 하는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뇌물 행위로 얻은 불법 재산으로 의심된다며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운전자들의 전망은 더 안 좋았습니다. 일단 정부는 사재기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시멘트 제조 공장.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에도 레미콘과 덤프트럭, 트레일러 등 중장비가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레미콘을 운전하는 조영일 씨는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차에 남은 요소수는 70%. 앞으로 2주도 버티기 어려운 양입니다.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대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고. 시멘트 원 재료를 실어 나르는 트레일러 기사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당장 이틀 뒤면 차가 멈출 처지라며 이대로라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다음 주 아마 수요일 목요일 정도면은 차가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멈추면은 레미콘 사장님들도 당연히 자동으로 멈출 수밖에 없고. 수도권 화물차 거점인 트럭 터미널에선 요소수 걱정에 장거리 운송을 포기하는 화물차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벌써 바닥나 이미 운행을 멈춘 차도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쓰고 또 남는 걸로 좀 해서 그 자동차 할부도 부어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 상황이 지금 일을 못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절실한 건 당연히 요소수 공급이지만 정부로서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긴급 조치로서 사재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중심으로 사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만큼 요소수가 바닥을 드러낼수록 불안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환경부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 또는 요소수에서 전환된 차량용 요소수가 대기 환경과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서 이번 달 셋째 주 초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추진하는 수급 대책에 협조하고 매점 매석 금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요소수 부족에 수출입 산업 전반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항만의 컨테이너 운반차들이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항 근처에 있는 한 주유소. 요소수를 찾아 헤매던 컨테이너 운반 기사는 이번에도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하루 안에 구하지 못하면 차가 멈추게 돼 속이 타들어갑니다. 주유소 기름을 넣으러 오고 지금 요소수가 없단 말입니다. 딴 데 가도 요소수가 없습니다. 충청권 한탕 정도 갔다 올 요소수뿐이 없습니다. 경유차에 필요한 요소수가 품귀 사태를 빚으면서 운행을 멈추는 화물차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가려면 15에서 20리터가 필요하지만 시중 대부분 주유소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소수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부산항 일대에서는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차지하는 부산항에서는 트레일러를 이용한 운반이 필수적입니다. 요소수를 구하지 못한 트레일러들이 멈추면 수출입 화물에 육상 운반길이 막히고 항만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항만 물류업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운송 차질이 현실화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소수를 미리 비축해둔 대형업체와는 달리 트레일러 같은 화물차 기사들은 필요할 때마다 넣다 보니 주유소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이 끊기면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화물차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들어왔을 때 내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하겠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좀 답답합니다. 위기에 몰린 화물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요소수 물량을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완제품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 물류 차질은 수출입에 의존하는 국내 다른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파출소에 불을 내려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개월 전에 음주운전이 걸린 데 불만을 품고 한 범행이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조용한 시골 파출소로 트럭 한 대가 급하게 들어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은 진칸으로 가더니 물통을 들고 몸에 들이붓기 시작합니다. 물통 속 액체는 휘발유. 분신을 시도하는 남성을 경찰이 곧바로 제압하며 소동은 멈췄습니다. 기름을 이제 계속 뿌리려고 하는데 통을 뺏어 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갖다 라이트 불로 붙이면 안 되니까 일단 넘겨가지고 제압을 하게 그래 된 거죠. 파출소까지 찾아와 이렇게 위험한 소동을 벌인 사람은 50대 A씨.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파출소 직원에게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해 소동을 벌인 날도 술에 취한 A씨는 112와 파출소, 119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 몸에 불을 지르고 파출소도 불태우겠다고 한 겁니다. 방화를 하겠다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저희 대기를 해 있었고 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우리 상황 근무자 보고 바로 뛰쳐나가기 때문에 즉시 제압이 된 겁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방화 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서울경찰청은 가수 영탁의 소속사 이재규 대표를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네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적 욕심에 잠시 이성을 잃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해외 발신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으로 표시되게 하는 중계기를 모텔 등에 몰래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전파 추적으로 숨겨진 중계기를 차례로 찾아냈는데요. 하지만 이미 30여 명이 전화금융 사기에 속은 뒤였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모텔 TV 선반 아래에 안테나가 달린 기계가 숨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건 전화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입니다. 경찰이 찾아내기 전까지 주인도 몰랐던 이 기계는 잠시 투숙했던 전화금융 사기 일당이 몰래 설치한 겁니다. 모텔을 대신하여 중계기를 설치하면 모텔 업주의 눈을 피할 수 있고 그 객실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중계기 설치 사실조차 모르는 점에 착안해서 중국에서 걸었지만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여서 의심 없이 받은 A씨. 금융기관에서 전환대출을 알아봐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당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일반 전화를 찍혔어요. 010으로? 예, 그러니까 믿지. 그쪽 전화로 다시 전화를 해보셨어요? 예, 하니까 받더라고. 일당은 모텔이나 원룸 등에 몰래 설치한 중계기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주택에도 중계기를 설치했습니다. 아예 차량에 대용량 배터리와 중계기를 싣고 다니며 전파 추적에 한 발 앞서 달아나려고까지 했습니다. 사용한 중계기는 모두 중국에서 밀반입한 겁니다. 발신 번호를 바꿔주는 중계기는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일당은 컴퓨터 부품 등으로 속여 세관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에 일당이 본격적으로 전화금융 사기에 나섰다고 파악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전파 추적 등으로 중계기 60여 대를 찾아냈는데 이미 30여 명이
전화금융 사기에 속아 일당에게 5억 원 상당을 보낸 뒤였습니다. 경찰은 일당 8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사업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폐기물 4만여 톤을 빈 공장과 창고 등을 빌려서 투기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력 조직원들도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재희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창고. 문을 따고 가림막을 걷었더니 천장까지 가득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언뜻 봐도 성인 남성 키의 2배가 훌쩍 넘는 높이입니다. 모두 12,000톤 규모로 불법 투기된 폐기물들입니다. 경찰은 충북과 충남, 경북, 전북 등 전국 11곳의 빈 공장과 창고를 빌려 몰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일당 64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빈 공장이나 창고를 빌린 뒤 야간을 틈타 폐기물을 실어 나르고는 도주했습니다. 범행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와 불법 브로커, 불법 하치장 운영과 운반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였고 폐기물 가운데 일부는 합법적인 처리시설로 보낸 뒤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단속도 피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빈 공장을 내줬던 건물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계속 방치돼 있으면 지하수 침출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악취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라든지 이런 게 불가한 실정이죠. 형사처벌이 끝나야지 우리가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전국에 버려진 폐기물만 모두 4만 6천 톤. 불법 투기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9달 동안 92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각 지역 폭력 조직원들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5명을 구속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향후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한 이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부당이익이 조직 자금이나 각종 불법적인 자금으로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윤재입니다.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SNS 등에 공개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전 장관 관련 사건을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한 언론에서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하자 해당 보도를 한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자신의 SNS에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의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 억제 정책으로 멈췄던 주택 공급 사업이 정상화되면서 약 8만 호가 공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1989년에 지은 국내 첫 임대 아파트. 30년이 지나 단지는 낡고 주거 환경은 열악합니다. 이곳에 공공임대 단지 시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지금 이제 이 아파트는 지금 한 새로 지어지는 시점까지 하면 한 35년 이제 된 때까지 쓰는 건데 새로 짓는 거는 100년 쓸 수 있도록 잘 지어야죠. 국제 공모를 통해 설계안이 나오면 내년까지 지구 계획과 사업 승인을 빠르게 끝낼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서울시의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 억제 정책으로 공급이 사실상 멈췄던 서울에 현재 8만 호의 공급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가 17,000호, 착공 전 인허가 단계가 48,000호, 착공과 준공 17,000호 등입니다. 공공이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맞춤 지원하는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 통합 심의 등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 기존 사업 기간을 2분의 1로 획기적으로 단축해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의 호응도 좋은 편입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는 102곳이나 몰렸습니다. 초반 흥행은 일단 성공적인데 다음 달 최종 후보지 25곳이 선정됩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재개발 13만 호, 재건축 11만 호 등 2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총 80만 호 공급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최대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서울시의회의 협조입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데다 다음 주 SH공사 사장 청문회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출근길 하늘이 뿌였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현재 서울과 충북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먼지와 짙은 안개가 뒤엉켜 가시거리가 좁혀진 곳들이 많습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저시정 경보로 인한 항공기 운항 정보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동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고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종일 대기 상황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아서 수도권과 충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서울이 8도, 대전은 7.9도, 대구 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0도, 대전과 광주, 부산 모두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온화하겠고요. 내륙 지역은 맑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밀려오겠는데요. 겨울 추위와 함께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며 중부 내륙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초가을 한파 때문인지 올해 단풍은 시기도 늦어지고 전체적으로 색감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풍하면 떠오르는 곳이죠. 정읍의 내장산 단풍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점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정읍 내장산. 내장산은 그래도 괜찮대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평일 낮인데도 탐방객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진입로부터 차량이 막힐 정도입니다. 내장산이 단풍이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주말에는 올 수가 없어요. 저희는 가까우니까. 가을 햇살을 받으면 한층 더 반짝반짝 다른 색깔로 변신하는 애기 단풍. 여기 단풍은 더 화려하고 예뻐요. 어떤 면에서 그래요? 색깔이 더 단풍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색깔이 예쁘고.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아서인지 올해 내장산 단풍의 키워드는 빨강입니다. 내장산 안쪽에 있는 이 단풍나무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나무의 크기도 정말 크지만요. 나무의 수령, 그러니까 나이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290년 된 단풍나무. 단풍나무 한 그루로는 처음으로 지난 8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내장산 단풍은 이번 주말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탐방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유독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장을 찾으실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임시 선별소를 설치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측에서 예상하는 이번 주말 탐방객은 4, 5만 명가량. 비록 야외이지만 탐방객이 일시에 집중되는 만큼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는 일상이 다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단풍 나들이에도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골라 전해드리는 오늘의 핫키워드입니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가 연일 검색어에 올라 있는데요. 오늘 첫 키워드는 소방차 불똥입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디젤 차량 운전자들이 해외 직구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소수 품귀 현상의 불똥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소용 차도 요소수를 써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용 차도 써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오물 수거용 차도 써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 소방차, 네. 구급차 다 써야 됩니다. 전국에서 운영되는 소방차의 80%, 또 구급차의 90%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어 차량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소방당국은 당장은 지장이 없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재고 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승인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먹는 치료제입니다.
영국이 머크 앤드 컴퍼니가 개발한 먹는 치료제 사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영국은 18세 이상 환자에게 증상이 시작된 후 5일 이내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복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몰누피라비르를 복용하려면 경증이나 중등 증상을 보여야 하고 비만이나 심장질환 등 위험 요소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이번 조치가 미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이 황희찬의 완전 이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울버햄튼이 황희찬의 완전 이적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돈 약 225억 원의 완전 이전 계약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내년 1월 이적 시장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황희찬은 지난 8월 라이프치히에서 울버햄튼으로 임대 이적했는데요. 이번 시즌 팀 내에서 득점 선두, 리그 전체에서도 5위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가요계에서 소문이 무성했던 음원 사재기가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의 소속답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랜 무명 생활 끝에 빛을 본 가수 영탁은 지난 2019년 네가 왜 거기서 나와란 곡을 발표했는데요.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가 이 음원의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음원 사재기를 의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음원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키워드였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전국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세한 사고 상황 전해주시죠. 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 중부 내륙고속도로 하행선 금당교 부근 CCTV에 담긴 모습입니다. 도로 위에 차량이 꼼짝없이 멈춰선 모습인데 이마저도 짙은 안개 때문에 뿌옇게 보입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2시 15분쯤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이 사고 잔여물을 정리하기 위해 한 개 차로만 남겨두고 교통을 통제하면서 일대 정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안개 속에 서행하던 승용차를 화물차 6대가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새벽 6시쯤 제2경인선 성남 방향 문학IC에서도 교통사고가 나서 일대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이 시각 경기 광주와 이천, 양주 일대 가시거리 7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부 중부지방과 경상권 내륙에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요. 또 인천과 김포, 청주공항에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모두 2,0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확진자 합계로 그제 같은 시간과 비교하면 102명이 적습니다. 수도권이 1,675명, 수도권 외 지역이 363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4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대로 다시 올라오고 비슷한 규모 확진자 규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4명으로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 급증 상황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482명으로 전날보다 185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서울 944명, 경기 868명 등 수도권의 비중이 80%를 넘기면서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학원, 학교 등 교육시설과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신규 집단 감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60대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 비중이 4주 연속 높아지면서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4명이나 발생해 지난 1월 12일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휴대전화 이동량, 고속도로 통행량과 신용카드 매출액 등 이동량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가 상승세여서 당분간 확산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 급증 상황에 대비해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계획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중환자실 입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위기 상황이 오면 일상회복 단계를 중단하고 비상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2주 동안 유흥업소와 식당 등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행위 합동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흥업소와 식당, 카페, 그리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 등 3가지 부분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주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 방역 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같은 치료제 긴급 승인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미국 제약사 머크 MSD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몰루피라비르입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18세 이상 환자에게 몰루피라비르를 복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몰루피라비르를 복용하려면 코로나19 증상이 시작된 지 5일 이내이고 경증 또는 중등 증상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비만이나 심장질환 등 위험 요소도 한 가지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몰루피라비르가 언제부터 의료 현장에 공급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MSD는 올해 안에 1,000만 명분의 몰루피라비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올해 생산량의 대다수를 이미 구매했습니다. MSD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 775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 결과 몰루피라비르가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 가까이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Indeed, this is an interesting development, and we yet have to see the full data about it. If it holds true, then it is another weapon. 미 식품의약국 FDA는 오는 30일 몰루피라비르 긴급 사용 승인 외부 자문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의 이번 승인이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심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전망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번 접종하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도중에 12살을 넘길 경우 2회차 접종 때만 성인 투여량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CDC가 코로나19 백신 공식 지침을 이같이 수정했다고 CNN이 현지 시각 4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도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승인됐으며 성인 투여량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을 3주 간격을 두고 2차례 마치도록 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각 4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4,000건 정도 감소해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 둘째 주 이후 최저치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건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붙잡아두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마켓워치는 분석했습니다. 또 델타 변이 확산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춤하던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이어서 민간 기업으로도 백신 의무화를 확대했습니다. 100명 넘는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으로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다며 의무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방 공무원부터 의무화를 확대하면서 정체됐던 백신 접종이 늘었고
지난 여름 4차 확산을 끝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민간 기업에도 의무화를 확대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he Labor Department is going to soon be issuing an emergency rule for companies with 100 or more employees to implement vaccination requirements among their workforce. 이에 따라 미국 직업안전보건청은 100명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마치라는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검사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건당 14,000달러, 우리 돈으로 1,600만 원가량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자 8,400만 명이 적용 대상입니다. 또 정부 의료보장제도에서 자금을 받는 요양원과 병원 등에서 일하는 1,700만 명에 대해서도 의무화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지침이 그동안 접종을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사람들의 팔에 주사를 놓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추가로 1,200만 명이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주지사들은 이번 지침이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이 아닌 만큼 민간까지 강제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어 의무화 확대가 갈등 확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내년 3월 대선에 나갈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오늘 선출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자를 지명합니다.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예비후보 가운데 한 명이 최종 후보자로 뽑히게 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합니다. 그만큼 최종 결과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높은 투표율로 경선 흥행에는 성공한 가운데 주자들은 마지막까지 당심과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부장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마지막 지지 호소 장소로 경기 지역 시장을 택했습니다. 대규모 현역 의원 등 이미 탄탄한 조직을 자랑하는 만큼 당심보다는 민심 잡기에 상대적으로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오늘 경선 마지막 날에 우리 서민경제 또 우리 영세 소상인들의 삶의 현장을 제가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반면 여론조사 상승세를 보이는 홍준표 의원은 부족한 당심 자극을 위해 경기도당위원회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람은 홍준표를 향해서 불지 상대 후보를 향해서 불지 않습니다. 이어 홍대 거리로 나가 2030 지지층과 만나며 새로운 바람 이미지도 각인시켰습니다. 추격세가 만만찮은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 추진 촉구와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며 공중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정책과 토론과 도덕성 또 품격에서 확실하게 압도할 후보는 저는 저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정권 교체라는 우리의 절대절명의 우리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과 선택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당원 투표 전체 선거인단은 56만 9천여 명.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60% 넘게 투표에 참여했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천 명이 참여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표로 환산해 당원 투표와 같은 비중으로 반영됩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그런 경선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선거 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후보를 신뢰하고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서 후보가 많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투표율과 세대, 지역까지 변수가 많은 만큼 결과도 안개 속인 가운데 조직이냐 바람이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장기 보유 주식의 양도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장기 투자를 권장하는 차원인데 역시 2030 표심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현장 방문 일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행보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한국거래소를 찾아 증권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재산을 주식에 넣었다가 IMF로 크게 실패했던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사실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할 때 이 주식 시장이 뭔지도 모르고 투자를 시작했다가 전 재산을 주식을 투자했는데 IMF를 맞이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거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최근 부동산이나 가상자산에 쏠린 청년층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주식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통해 투자 참여를 독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 제도를 곧 도입할 텐데 2023년이면 도입을 하는데 그런 양도소득세 과세라든지 이런 데서 장기 보유에 대해서 좀 뭔가 혜택을 좀 부여하는 게 좋겠다. 권장하는 차원에서.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민생행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전날 웹툰 작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정 작품의 제목을 언급하며 화끈다고 표현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성의 기대가 없기 때문에 따로 논평할 가치가 없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주자로서의 어떤 그런 실언이나 아니면은 국민을 실망시키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선정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오늘 이재명 후보는 보수 텃밭인 대구로 향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뒤 서문시장을 찾아 민심을 살필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의힘 후보 선출에 맞춰 취약지를 공략해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후보가 대구를 방문하는 건 지난 9월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이후 처음입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검찰은 둘 사이에 주고받은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해서 말 맞추기 등의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수사관이 강제로 문을 열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사이에 유 씨가 휴대전화를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 보도 내용은 맞습니까? 예, 그걸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결국 당일 검찰이 손에 넣지 못한 휴대전화는 이후 경찰이 CCTV 추적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의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기록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거대책위 부실장과 압수수색 당일 통화한 내역이 파악된 겁니다. 압수수색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됐던 만큼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지기 직전에 통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진상 부실장도 일단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하려고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강제 수사 직전에 이뤄진 통화인데다 이후 휴대전화를 내던지기까지 한 터라 둘 사이에 긴밀한 내용을 주고받았거나 말을 맞췄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자신에 대한 사퇴 압력과 관련해 공개한 녹취록에 직접 언급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지? 정 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현재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통화의 전후 사정이나 추가로 통화한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도 유 전 본부장과 정 부실장이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고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연이틀 불러서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진술은 얻어내지 못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현재 손 검사와 김 의원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수처가 이 두 사람의 연결 고리를 규명해야 하는 시급한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보여주고 실제 통화 음성을 직접 들려주며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끝내고 기자들 앞에 선 김 의원은 해당 녹취록에 악의적 편집이 있었다며 먼저 입을 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상당히 악마의 편집이 좀 있었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었었고. 공수처가 제시한 유력한 증거를 부정하려는 전략으로 읽히는데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조성은 씨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발견된 두 사람 통화 녹음 파일을 숨소리까지 기재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정작 김 의원도 고발장 작성 주체로 언급한 저희를 포함해 고발장 전달 경위에 대해선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도 이제 정확히 기억은 못해요. 근데 저 추정이죠. 김 의원은 공수처 조사에서도 의혹을 둘러싼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착수 2달 만에 손준성 검사에 이어 김 의원까지 핵심 인물들을 연이틀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수처로선 추가 물증이나 진술 확보가 절실합니다. 특히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 고리인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텔레그램 속 고발장이나 첨부 자료의 최초 전송자를 손 검사로 결론 내리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메시지 최초 전송 시간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 검사도 누군가 전달한 고발장을 반송했다는 논리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터라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해선 두 사람의 재소환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인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새로운 물증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 주 손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김 의원과의 대질 조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여파가 공공 영역에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에도 요소수가 쓰이는데요. 소방청은 사태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요소수 재고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크기마다 다르지만 소방차 한 대에는 요소수 약 25리터가 들어갑니다. 구급차도 마찬가지로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평균 한 20일 정도에 한 통 정도? 그 정도. 중국산 요소수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소방당국도 재고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1일 전국 소방본부에 요소수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축량과 사용 현황을 매주 단위로 공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전국 소방차와 구급차 6,748대 가운데 행정차량을 제외한 5,432대 약 80%가 요소수를 사용합니다. 전국 소방서에서 한 달간 사용하는 요소수는 10리터짜리 4,079통 정도, 약 4790리터입니다. 현재 비축된 양은 15,428통. 일단 내년 2월까지 서너 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당장은 문제될 게 없고 만일에 대비하는 차원이지만 소방차, 구급차 운행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데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할 경우 구급차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소방본부는 각 소방서에 비축된 요소수를 한 달 사용분만 제외하고 모두 본부로 회수했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유분을 본부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면서 부족한 소방서를 우선 배정을 해주려고 또 비출동 차량 운행과 공회전 등 불필요한 엔진 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치안, 안전 분야 차량 운행에 요소수를 최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두산이 잠실구장 한지붕 라이벌인 LG를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꺾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두산은 마운드의 철벽 개투 속에 타선의 매서운 응집력을 보여줬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2만 명에 육박하는 두산과 LG 홈팬들이 몰리며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 시작한 준플레이오프 1차전.
먼저 승기를 잡은 건 가을 DNA 두산이었습니다. 3회 초 정수빈이 적시타를 터뜨리며 2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인 데 이어 5회 초 박건우가 우익수 앞 적시타를 치며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양팀 벤치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며 경기는 10분 정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정수빈이 비디오 판독 끝에 3피트 라인 수비 방해로 아웃되자 두산 김태형 감독이 더그아웃에서 나와 주심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는데 이를 두고 LG 류지현 감독이 비디오 판독에 항의했다며 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대로 재개된 경기에서 LG는 7회 말 김현수의 안타로 1점을 내며 긴 침묵을 깨는 데 성공했지만 8회 잇따라 안타를 맞고 수비 실책까지 보이며 2점을 더 내줬습니다. 9회 양석환이 친정 LG를 상대로 2루타를 뽑은 뒤 허경민의 세 번째 안타로 두산 유니폼을 휘날리며 홈으로 들어오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원준이가 너무나 완벽하게 잘 던져줬고 또 타자들이 또 집중을 해서 또 중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점수를 낸 게 오늘 승리의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운드 전력 누수에도 두산은 3전 2선승제 준플레이오프에서 먼저 웃으며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지금까지 3전 2선승제로 열린 17번의 준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을 승리한 팀은 예외 없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굿모닝 YTN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안개에 먼지까지 말썽인데요. 현재 중부지방과 서해 앞바다에는 가시거리가 200m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서울과 충북 지역에는 먼지까지 겹치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하니까요.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차간 간격 넉넉하게 두시고 감소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고요. 그밖에 서쪽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도, 대구는 6도로 어제만큼 쌀쌀하고요. 낮 동안에는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과 대구 20도, 대전과 광주는 21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포근한 날씨 속 내륙 지역은 맑은 하늘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와 호남 지방은 주 중반까지 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는 비와 함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비가 내리는 중부 내륙에는 올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내려가면서 날이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요소수 품귀 현상을 다루며 정부 대책을 뒷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도록 하거나 사재기 행위도 적발한다는 방침인데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래방과 PC방, 콘서트장 같은 감염 취약시설과 대규모 행사장이 적용 검토 대상인데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 관련 시설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공사 과정에서 철거됐던 세월호 기억 공간이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결의안에 따른 건데 재공사 과정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 초 문을 열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광화문 공간과 비교해 크기는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공의료 병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오는 11일 총파업을 앞둔 대형 병원 9곳의 노동조합이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족한 간호사 인력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국립대병원 1인당 환자 수 축소 시범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폐업 위기에 내몰린 대학가 자영업자와 주머니가 얇아진 학생들 간의 충돌이 빚어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최근 용인대학가의 코인 노래방과 PC방 업주들이 물가 인상으로 가격을 올렸는데 대학생들은 폐쇄 상권을 이용한 담합이라며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이 현장에서 몸을 뛰는 블루칼라 기술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 취업생들이 대기업 취업에 몰리는 사이 지금은 기술직이 고수익을 창출하는 틈새 시장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주간 브리핑 차정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YTN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